조선 9대 왕 성종. 그의 어머니 인수대비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인한 여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편 의경세자가 20살의 나이로 요절했을 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19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 하지만 인수대비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정희왕후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왕실에서의 입지를 다졌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 성종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13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성종. 인수대비는 아들이 훌륭한 왕이 되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성종이 본격적으로 친정을 시작했을 때 인수대비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큰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문제였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며느리의 역할은 단순히 아들의 배우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을 후계자를 낳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죠. 그런데 성종이 11살에 결혼해서 17살이 될 때까지 무려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왕비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왕위를 이을 후계자가 없다는 것. 그것은 곧 왕실의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게다가 인수대비의 며느리 공혜왕후는 평소에도 몸이 약했습니다. 과연 이 며느리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인수대비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보약을 먹이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인수대비와 그녀의 시어머니 정희왕후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성종의 후사를 위해 간택 후궁을 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성종에게는 후사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왕실이 안정되려면 아들과 며느리가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인수대비는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인수대비가 후계자 문제로 밤잠을 설치던 바로 그때 1474년 갑자기 궁궐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이 크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인수대비의 며느리이자 성종의 아내였던 공혜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후계자도 남기지 못한 채 23세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것이죠. 궁궐은 슬픔에 잠겼지만 인수대비에게는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비어버린 중전의 자리. 나라의 국모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자신의 두 번째 며느리를 찾는 과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첫 번째 며느리에게서 후계자를 얻지 못했던 아쉬움. 그 아쉬움을 두 번째 며느리에게서는 반드시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대비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며느리를 뽑기로 마음먹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며느리상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기준을 세우기로 한 거죠. 이때 인수대비는 역사에 길이 남을 특별한 일을 합니다. 바로 책을 쓴 겁니다. 그 책의 이름은 내훈. 아내의 교훈, 여성들을 위한 훈육서라는 뜻입니다. 인수대비는 중국의 연려전, 소학, 여교, 명심보감 등에서 부녀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문고들을 직접 뽑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겁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수대비는 이 책으로 조선왕실 최초의 여성 저술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당시 여성이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실의 대비가 직접 붓을 들어 책을 썼다. 그것도 며느리를 교육하기 위한 책을. 인수대비가 얼마나 며느리 문제에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훈의 서문에는 인수대비가 원하는 며느리상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홀로 된 몸인지라 나와 같은 마음의 며느리를 보고 싶구나. 나와 같은 마음. 이 한마디에 인수대비가 원하는 며느리상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신처럼 왕실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처럼 어른을 공경하며 자신처럼 강인하면서도 예법을 아는 며느리. 그런 며느리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내훈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인수대비의 엄격함이 느껴집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효도하지 않으면 가르칠 것이고 가르쳐도 안 되면 화를 낼 것이고 화를 내도 안 되면 매를 칠 것이고 매를 쳐도 고치지 않으면 내쫓아야 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인수대비가 그 누구보다 확고한 며느리상을 가진 시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새로 들어올 중전은 모셔야 할 시어머니가 무려 3명이나 있었습니다. 정희왕후, 안순왕후, 그리고 인수대비. 이 3명의 대비를 모두 모셔야 하는 상황.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며느리 입장이라면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깐깐한 시어머니 인수대비를 비롯한 왕실의 새 대비가 세중전으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수계윤 씨였습니다. 수계윤 씨가 중전으로 선택된 이유가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 씨가 평소에 허름한 옷을 입고 검소한 것을 숭상하며 일마다 정성과 조심성으로 대하였으니 대사를 위촉할 만하다. 정숙하고 근면한 데다 몸가짐은 겸손하고 공경하였기 때문에 중전의 자리에 올릴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어른을 잘 공경하고 예의 바르고 검소하기까지 한 며느리. 인수대비가 그토록 원하던 이상적인 며느리상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 씨가 중전으로 선택된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맞습니다. 윤 씨는 그 당시 이미 성종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성종이 즉위한 지 7년이 되도록 자식 소식이 없었는데 드디어 첫 아이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윤 씨의 뱃속에서요. 왕실 어른들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검소하고 예의 바른 데다 이미 왕의 아이까지 임신하고 있으니 윤 씨는 그렇게 중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중전이 된 윤 씨. 중전 책봉 후 4개월 만인 1476년 11월 7일. 마침내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연산군이 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그 누구도 이 아이의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왕실의 경사였을 뿐이죠. 생각해보세요. 성종이 본격적인 친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세자가 태어난 겁니다. 6년이 넘도록 기다려온 후계자. 성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인수대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토록 걱정하던 후계자 문제가 드디어 해결된 거니까요. 왕실은 기쁨에 들떴습니다. 원자의 탄생으로 왕실의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중전 윤 씨는 왕실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은 공로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원자를 낳은 지 불과 5개월 후 인수대비가 그렇게 예뻐하던 며느리 중전 윤 씨에게 누군가가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합니다. 내가 당초에 사람을 분명하게 알아보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토록 신중하게 고른 며느리였는데 사람을 잘못 봤다는 뜻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중전 윤 씨가 아이를 출산하는 동안 성종은 다른 후궁들을 많이 아끼고 있었습니다. 왕이니까 후궁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윤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궁 중 한 명이었던 소용정 씨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중전 윤 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아들을 낳았지만 다른 후궁도 아이를 임신했다. 혹시 내 자리가 위협받는 건 아닐까? 왕의 사랑을 빼앗기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성종이 후궁들에게 관심을 보일 때마다 윤 씨의 질투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심은 점점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1477년 어느 날, 궁궐의 비밀투서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 투서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후궁인 소용정 씨와 수계엄 씨가 중전 윤 씨와 갓 태어난 원자를 해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인수대비. 어떻겠습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어렵게 얻은 아들이고 어렵게 얻은 손자인데 누군가가 그들을 해치려 한다니. 화들짝 놀란 인수대비는 당장 범인을 찾아내라고 지시합니다. 왕실의 안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악독한 짓을 저질렀는지, 후궁들이 정말 중전과 원자를 해치려 했는지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을 사건을 조사하던 왕실 어른들은 범인이 밝혀지자 큰 충격에 빠집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투서의 범인은 다름 아닌 중전 윤 씨 본인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전 윤 씨가 자신의 중전 자리가 불안한 나머지 자작극을 벌였던 겁니다. 후궁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거짓 투서를 직접 만들어 뿌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후궁들을 모함해서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성종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 계략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투서 사건이 있고 얼마 후, 이 무렵 중전 윤 씨의 방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될 아주 충격적인 물건이 발견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독약의 일종인 비상을 넣은 주머니와 남에게 저주를 행하는 책인 방향서가 발견된 겁니다. 비상이라는 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약입니다. 그리고 방향서는 누군가를 저주하는 방법이 적힌 책이죠. 중전의 처소에서 이런 물건들이 나왔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중전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종이 다른 후궁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다른 후궁이 임신까지 하게 되니까 불안감이 극에 달했던 거죠. 혹시라도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그 불안감이 윤 씨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겁니다. 후궁들을 저주하고 심지어 해치려는 마음까지 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궁궐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전이 후궁들을 저주하려 했다니, 독약까지 준비해뒀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시어머니 인수대비였습니다. 고르고 골라 며느리를 들였다고 생각했는데, 검소하고 예의 바르다고 해서 선택했는데, 그 며느리가 이런 대형 사고를 쳤으니 인수대비를 비롯한 왕실 어른들의 눈에 중전 윤 씨가 예쁘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시어머니 인수대비를 비롯한 왕실의 어른들과 며느리였던 중전 윤 씨의 사이가 그 전에 이미 틀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중전 윤 씨가 비상과 방향서를 들키기 보름 전에 이미 왕실 어른들과 아주 묘한 신경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77년 3월 중전 윤 씨는 중전으로서 내명부를 이끌고 왕실의 위엄을 보일 만한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친잡례라는 행사였습니다. 친잡례란 조선시대 왕비가 직접 뽕잎을 따고 누에를 치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부녀자들이 가정에서 직무를 짜는 일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중전이 국모로서 직접 양잠 의례를 거행하는 아주 큰 행사였죠. 중전 윤 씨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직접 조선의 국모로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자부심.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조선 조정의 대신들 역시 중전 윤 씨가 주최한 친잡례가 끝난 후 이를 기념하는 축하 연회를 시행할 것을 왕실의 최고 어른인 정희왕 후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정희왕 후가 거절합니다. 왜였을까요? 기록에는 명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왕실 어른들과 중전 윤 씨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 성종이 직접 나서서 신하들에게 정희왕 후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중전의 친잡례는 나라의 경사라면서요. 그제야 정희왕 후가 연회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왕실 어른들이 중전 윤 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실록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바른말로 책망을 하면 저는 손으로 턱을 괴고 성난 눈으로 노려보니 우리들이 명색은 어버이인데도 이러하였다. 손으로 턱을 괴고 성난 눈으로 노려본다. 시어머니들이 뭐라고 하면 대놓고 불만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색이 어버이인데도 이런 대접을 받았다. 인수대비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계속되는 시어머니 인수대비와 며느리 중전 윤 씨의 고부 갈등. 궁궐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성종이 충격적인 명을 내립니다. 바로 중전 윤 씨를 중전 자리에서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전 윤 씨의 패비에 결정적이었던 사건. 그것은 바로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낸 사건이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때 윤 씨가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왕의 용안에 상처를 입히다니. 이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의 몸은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남기다니. 분노에 못 이겨 남편의 얼굴을 핥힌 것인지, 아니면 격렬한 몸싸움 끝에 생긴 상처인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이 결정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이 난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6월 2일, 성종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윤 씨를 폐서인하겠다. 한마디로 윤 씨를 중전에서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폐서인. 이것은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평민의 신분으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왕비에서 하루아침에 평민이 되는 것. 이보다 더한 치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성종의 결정을 들은 인수대비와 왕실의 어른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일찍이 화가주상의 몸에 미칠까 두려워했는데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하다. 무슨 뜻입니까? 다행이다가 잘 됐다는 겁니다. 인수대비가 성종이 중전을 내쫓는 것을 찬성한 거죠. 아니, 찬성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환영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저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윤 씨는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중전의 자리에서 평민으로 떨어진 패비 윤 씨. 이것으로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성종의 또 다른 명령이 떨어집니다. 쫓겨난 패비 윤 씨를 사사하라. 한마디로 패비 윤 씨를 죽이라는 겁니다. 왜 성종은 3년이나 지나서 패비 윤 씨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걸까요? 사실 윤 씨가 패비가 된 후에도 신하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패비가 되었지만 그래도 원자의 어머니인데 처우가 너무 열악하니 좀 보살펴주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성종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지금은 원자가 어리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 언젠가 왕이 됩니다. 그때 신하들이 패비의 복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왕이 된 아들이 어머니를 복권시키면 그동안의 모든 결정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성종은 자신에 대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패비의 사사였습니다. 1482년 8월 16일, 패비 윤 씨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약을 받은 거죠. 중전의 자리에 올랐다가 패비가 되고 결국 사약까지 받은 윤 씨. 질투와 불안이 부른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패비 윤 씨. 그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질투에 눈이 멀어 자작극을 벌이고 저주까지 시도한 악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그녀는 왕의 사랑을 갈구했던 한 여인이었을 뿐이라는 시각. 수많은 후궁들과 남편의 사랑을 나눠야 했던 조선 왕비에 비해 언제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서 자작극, 독약과 저주책, 왕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것. 이 모든 것은 분명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바라볼 때 한쪽 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패비 윤 씨의 비극 뒤에는 조선 왕실의 냉혹한 권력 구조가 있었고 여성에게 가혹했던 시대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패비 윤 씨의 아들. 그 원자가 바로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폭군으로 기록되는 연산군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알게 된 연산군은 훗날 피해 복수극을 벌이게 됩니다. 갑자사화.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에 대한 처절한 복수.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1636년 병자호란. 청나라의 침략으로 조선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47일간 버티다가 결국 항복을 선언합니다. 삼전도에서 청태종 홍타이지 앞에 무릎을 꿇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을 당했죠. 그리고 청나라는 요구합니다. 조선의 왕세자와 왕자들을 인질로 보내라고. 그렇게 소현세자는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조선의 왕세자가 오랑캐의 인질이 된 겁니다. 이보다 더한 치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양에 도착한 소현세자 부부.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심양관이라 불리는 초라한 건물이었습니다.
왕세자가 머물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비좁은 공간. 게다가 청나라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현세자에게는 자신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끌려온 조선인 포로들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조선 백성들이 청나라에 끌려와 노예처럼 팔려다니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돈을 마련해서 포로들을 한 명씩 속환하기 시작합니다. 사비를 털어서 자기 백성을 사들인 겁니다. 하지만 속환 비용은 점점 올라갔고 심양관의 살림은 쪼들리기만 했습니다. 이때 소현세자의 아내 세자빈 강씨가 놀라운 아이디어를 냅니다. 청나라 귀족들을 보니 돈은 있는데 물건이 없더라는 겁니다. 조선에 좋은 물건을 가져다 팔면 돈이 되지 않겠느냐고. 왕세자 부부가 장사를 한다고요. 조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사는 천한 일이라고 여기던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청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체면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세자 부부는 조선에서 물건을 들여와 청나라 귀족들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모피, 표범, 가죽, 담비, 꿀잣. 특히 인기 있었던 건 조선의 달달한 과일들이었습니다. 홍시와 배가 청나라 귀족들 사이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죠. 장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심양관 앞에는 조선 물건을 사려는 청나라 사람들로 장터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나라가 농사를 지어 먹고 살라며 척박한 땅을 던져줬을 때 세자빈 강씨는 또 아이디어를 냅니다. 청나라에 끌려온 조선인 포로들을 속환해서 농사를 짓게 하자고. 일종의 성과급 제도까지 도입해서 농장별로 수확량을 측정하고 상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해 3,300석이 넘는 수확량. 그 다음 해에는 무려 2배 가까운 양을 거둬들입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세자 부부는 수백 명의 조선인 포로를 속환했습니다. 1644년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소현세자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조선이 그토록 섬기던 명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그리고 드디어 청나라 황제가 허락합니다.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9년 만의 귀국이었습니다. 부푼 가슴을 안고 창덕궁으로 돌아온 소현세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궁궐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9년이나 인질 생활을 하다 돌아온 왕세자인데 어떤 성대한 환영식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인조를 마주했을 때 아들을 보는 인조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반가운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조는 세자의 귀환을 축하하는 교서만 발표했을 뿐 따로 불러서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양에 있는 동안 소현세자가 청나라와 너무 가까워졌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청나라가 인조를 폐위시키고 소현세자를 왕으로 앉히려 한다는 말까지 돌았죠. 아들을 경계하게 된 아버지. 권력 앞에서 부자지간의 정도 소용없었던 겁니다. 귀국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소현세자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의원은 학질, 즉 말라리아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진단받은 지 불과 3일 만에 소현세자가 숨을 거둡니다. 9년을 그 고된 인질 생활을 버텼는데 조선에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시신을 염할 때 온몸이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독살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조사를 명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인조는 아들의 무덤을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현세자가 죽은 지 5개월 만에 소현세자의 아들, 그러니까 자신의 손자를 제쳐두고 소현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을 세자로 앉힙니다. 10살 된 세손이 있는데도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동생에게 왕위를 넘긴 겁니다. 그리고 2년 후 인조는 며느리 세자빈 강씨마저 죽입니다. 자신에게 독이 든 전복구이를 올렸다는 누명을 씌워서요.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폐위시킨 그날 바로 사약을 내렸습니다. 남은 손자들도 멀리 귀향을 보냈고요. 9년간 온갖 고생을 하고 돌아온 세자 가족. 그들에게 돌아온 건 아버지의 칼날이었습니다.
1427년 4월 26일 세종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경복궁 근정전 앞에 나타납니다. 예복을 갖춰 입은 세종.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세종의 맏아들이자 적장자인 문종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적장자에 의한 왕위 계승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모두 적장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문종은 달랐습니다. 적장자인 세자가 왕위를 잇는다면 유교적 종법이 처음으로 지켜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문종은 정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유학, 음악, 활쏘기, 말타기, 서예, 수학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천문학과 언어학까지 통달한 엄친아 중에 엄친아.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들의 결혼이니 세종이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무려 3년이나 며느리감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세자빈이 바로 휘빈 김씨였습니다. 그런데 휘빈 김씨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행복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문제는 남편 문종이 아내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자는 아내에게는 무관심하면서 몇몇 궁녀들은 가까이 했습니다. 휘빈 김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빨리 자식을 낳으면 지위가 안정될 텐데. 문제는 합방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혼 당시 문종의 나이가 14살이었는데 당시 관행상 15살 봄에 합방을 했거든요. 게다가 1년쯤 지났을 때 휘빈 김씨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유교 예법에 따라 1년간 상을 치러야 했고 그 기간에는 합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결혼하고도 2년이나 합방을 못한 겁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초조하고 불안한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견디다 못한 휘빈 김씨는 결국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호초라는 궁녀였습니다. 휘빈 김씨가 원했던 건 세자의 사랑을 얻는 비술이었습니다. 압승술. 다른 여자를 누르고 사랑 싸움에서 이기는 비법이었죠. 호초가 알려준 첫 번째 방법. 세자가 좋아하는 궁녀의 신발을 태워서 그제를 술에 타 마시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휘빈 김씨는 실제로 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죠. 그러자 호초가 더 충격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뱀이 교접할 때 흘리는 액체를 수건에 담아 가지고 있으면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자빈이 뱀의 교접 장면을 찾아다녔다니.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발각됩니다. 소문이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죠. 세종은 직접 호초를 불러 신문했고 호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자백을 들은 세종.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슬프다. 세자를 정하고 그 배필을 간택한 것은 장차 종묘의 제사를 받들며 만세의 큰 복을 이으려 한 것이었다. 세종은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휘빈 김씨를 패출시킨 겁니다. 궁녀 호초는 목이 베어졌고요.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세자빈의 자리에서 쫓겨난 휘빈 김씨. 사랑받고 싶었던 한 여인의 절박함이 부른 비극이었습니다. 조선 궁궐. 그곳은 화려함 뒤에 피와 눈물이 숨겨진 공간이었습니다. 해비윤 씨는 질투에 눈이 멀어 자작극을 벌이다 사약을 받았고 소현세자는 9년간 인질 생활을 버텨냈지만 아버지의 의심 속에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휘빈 김씨는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 금지된 비술에 손을 댔다가 쫓겨났죠. 권력과 사랑. 그 사이에서 무너져간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는 이들을 어리석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사랑받고 싶었고 살아남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 궁중 잔혹사. 그 비극의 주인공들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